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362페이지입니다. 지난 46회 시험에 결산 문제는 어떻게 나왔는가? 네, 결산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결산 자료를 참고로 주식회사 한라식품의 결산을 수행하시오. 제시된 자료 이외의 자료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첫 번째 문제, 기타 결산 정의사항. 수동 결산 문제 나왔죠. 구입한 소모품 중에 결산일 현재 미사용액은 200만원입니다 라고 말해주고요. 구입 시에 자산으로 처리하고 있었다라고 알려줬습니다. 평가 문제, 결산 정리분기를 입력하시오. 자, 우리 회사가 소모품을 구입할 때마다 자산으로 처리했어요. 그러니까 계정 과목은 소모품으로 했다 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결산일 현재, 즉 12월 31일 날 소모품 창고에 가서 확인했더니 200만원만 미사용 금액으로 남아있다. 그러면 이게 바로 200만원만 소모품이 되고 나머지는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소모품으로 처리한 게 얼마인가를 확인해야 돼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12월 31일 기준으로 지금 소모품 잔액이 얼마인가를 합계잔액시산표로 조회를 하면 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합계잔액시산표 12월 31일 결산일로 보게 되면은 재고자산의 소모품이 있는데요. 600만원으로 잔액이 보입니다. 그렇죠? 잔액이 600만원이죠. 그럼 200만원이 재고니까 400만원을 비용 처리하는 거죠. 맞죠? 400만원. 그래서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차변이 소모품비, 대변이 소모품. 그래서 차변의 소모품비는 이제 비용을 우리가 발생시키는 거고, 대변의 소모품은 자산이 아니죠. 자산에서 취소시켜주는 이러한 수정분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날짜는 12월 31일로 해야 되고요. 금액은 400만원이 여기서 분계해야 되는 금액은 400만원입니다. 자, 입력합시다. 일반전표 12월 31일로 입력하시고요. 차변이 비용 발생, 소모품비 800번대, 830번, 400만원 금액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대변은 소모품 172번, 400만원. 이렇게 하시면 비용으로 400만원이 발생되고 자산에서는 400만원이 감소되고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합계잔액시산표에 가서 다시 한번 조회 단추를 눌러보게 되면 이제 재고자산의 소모품은 200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200으로 맞춰진 거죠. 대신에 그만큼이 판매관리비의 소모품비의 비용으로 400이 와 있어요. 비용으로 400이 와 있고 자산에서는 400이 빠졌고, 어떤 분계에 의해서요? 요 분계에 의해서. 차변의 소모품비 비용 발생 400, 대변의 소모품 자산 감소 400, 이렇게 결산 수정 분계 해주면 맞게 되는 거예요. 결산 문제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결산자료 입력에 의한 자동 결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라식품의 결산 시 당기 계상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직 퇴직급여 충당 두 채, 당기 설정액이 1200만원,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300만원이고 제시된 자료 이외의 결산 정리사항은 없는 것으로 하고
자동 결산 메뉴를 이용하여 결산을 완료해라. 그러니까 자동 결산은 이 결산 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에 가서 이 자료 2개만 입력하고 점표 추가 누르면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 한번 가볼까요?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는 결산 재무제표의 메뉴에 있죠. 결산 자료 입력 클릭하시고, 기간 결산 일자는 1월부터 12월로 입력하죠. 그리고 매출원가 및 경비 선택 창이 나오면 확인 눌러줍니다. 그럼 이게 양식이 다 만들어져요. 거기에서 관리직 퇴직급여 충당부채 단기 설정액이다 하는 것은 퇴직급여에다 입력하면 돼요. 여기에 그 잡비 밑에 있습니다. 퇴직급여 과료열고 전입액, 여기다 1200만원을 입력해줍니다. 단기 설정액, 확인을 안 해도 될까? 어디 합계장의 시상표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한번 볼게요. 퇴직급여, 네, 비유동부채 없네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대로 단기 설정액, 이 단기의 추가 설정액이다, 이런 얘기예요. 1200만원 여기다 다 입력해 줍니다. 이게 합계전액 시상표에 가니까요, 이 전기에 이 비유동부채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요거 다 입력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건물의 감가상각비, 이것도 단기 계상액만 입력하면 되죠. 여기 건물 감가상각비 그 밑에 있죠. 네, 여기다가 300만원을 입력합니다. 네, 입력할 거 다 했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여기 위에 있는 점표 추가하시죠. 요거 누르시고요. 추가하기 싶으니까 예 하면 됩니다.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누르시고 일반 점표에 가셔가지고 12월 31일자에서 조회를 해보시게 되면은 상품 매출원가 대체분계와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1200만원짜리 분계와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300만원짜리 분계, 이렇게 넘어와 있게 됩니다. 넘어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결산 문제 해결했습니다. 다음에 회계정보 분석. 한라식품의 입력자료 및 회계정보를 조회하여 답안 수록 메뉴에 해당 문제의 답안을 입력하시오. 앞으로 여러분 8월 20일 날 시험 볼 때는 답안 수록 메뉴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은, 네, 이런 형태의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회계정보 분석 문제가 많이 늘어났어요. 8월 20일부터.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우리가 기출문제 50회 끝나면 뒤에 모의고사가 쫙 있잖아요. 이 모의고사 문제를 여러분이 보시면 앞으로 출제될 문제, 8월 20일 날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아시게 된다. 자, 첫 번째 문제. 총계정 원장을 조회해서 4월 한 달 동안 보통예금 출금액이 총 얼마인가? 그러면 총계정 원장을 한번 실행해 볼까요? 전체 메뉴에 가서 전표 입력과 장부에서 보면 총계정 원장이 있죠. 엔터 치세요. 그래서 왼쪽에 모든 개념 과목이 다 보일 테고요. 거기서 보통예금은 103번에 있습니다. 103번 보통예금 클릭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4월 달이니까 4월에 이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보통예금의 출금이라는 것은 차변에 오는가요? 대변에 오는가요? 네, 대변이다. 그래서 보통예금의 출금은 대변이니까 1620만원 2번을 답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메인 매출장을 조회하라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 7월부터 9월에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 관련 공급 대가는 얼마인가? 메인 매출장을 조회해서 해라. 그러면 메인 매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메인 매출장은 총계정 원장 밑에 있습니다. 메인 매출장.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기간이라고 했으니까 기간을 7월부터 9월까지로 입력하실 겁니다. 9부는 발행한 것이다. 신용카드를 발행한 것은 매출이죠. 9부는 매출로 해주시고 과세 유형에서 17번을 선택하면 돼요. 카드 과세 엔터 하시면은 7월부터 9월 과세 기간에 두 건이 보입니다. 그래서 7월부터 9월은 분기에 해당이 되니까 분기 무게에서 답을 찾으시면 되겠는데요. 공급 대가가 얼마냐 했으니까 이 합계가 공급 대가이기 때문에 61만 원이 답이 돼야 되겠습니다. 4번이 답이 됩니다. 공급 가액은 55만 4,546원, 546원. 3번이 되겠습니다만 질문은 공급 대가라고 했으니까 공급 대가는 이 합계가 공급 대가예요. 61만 원이 단가. 아시죠? 여러분 공급 대가는 공급 가액 더하기 부가가치세. 그게 공급 대가.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46의 기출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책의 기출문제에서는 마지막 50회 문제 이어서 이론 풀이부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론 풀이 하시면서 여러분이 이해가 덜 가는 거 이런 것 좀 그때그때 질문하셔도 된다 그랬죠?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50회 문제 풀어봅시다. 재무상태표의 자본 항목 중 자본 조정에 해당하는 것은 계정 과목을 암기해야 돼요. 이런 문제 풀려면. 그래서 우리가 자본 관련해서 이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온단 말이죠. 최근에. 그러니까 우리 법인의 자본에는 자본 잉여금이 있었고 자본 조정이 있었고 기타 뭐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순서를 위에 자본금부터 하는 게 좋은데 그냥 3번에다 자본금 쓸게요. 자본금이 있었고 네 번째 기타 포괄 손익 무계획이라는 것이 있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익 잉여금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본. 법인의 자본. 법인 기업의 자본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바로 자본 조정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 했습니다. 자본 조정. 여기에 해당되는 거 한 3가지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계셔요. 네. 주식, 할인, 발행, 자금. 이건 이제 주식 발행할 때 손실을 본 것이고, 그 다음에 감자, 차손, 주식을 소각할 때 손실을 본 것이고, 자기 주식, 회사가 회사 주식을 사게 되면은 자기 주식으로 자본 조정으로 분류하죠. 또 자기 주식을 처분할 때 손실을 봐요. 그러면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이런 것 등이 자본 조정입니다. 이런 것 등. 그래서 여러분이 자본 조정이 이런 것 등이 자본 조정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이구나 하는 것을 알 때 이 문제를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자본금은 아니죠. 감자 차익, 이 감자 차익은 여기 자본 잉여금에 해당합니다. 자본 잉여금에 해당되는 것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주식 발행할 때 초과금, 감자할 때 차익, 자기 주식을 처분할 때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이런 것 등이 자본 잉여금입니다.
주주하고 거래해가지고 법인이 이익을 본 것들. 이런 것 등이 자본잉여금입니다. 자, 그래서 2번은 자본잉여금이었습니다. 3번 자기주식, 요게 답이에요. 네, 자본 조정에 해당되고. 4번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이건 어디에 해당되는 거였죠? 예. 예, 기타 포괄 손익 무게액에 해당됩니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해당되는 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그리고 뭐 FAT 1급에서는 잘 안 나오겠습니다만 재평가 잉여금 등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해당되는 계정가입니다. 네, 그래서 자본의 계정 과목들 암기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에 2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재무제표로 옳은 것은 기업의 일정 기간 경영성과 손익계산서예요. 일정 기간이라는 것이 뭐예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경영성과. 경영성과가 뭐예요? 영업이익이 얼마냐, 당기순이익을 얼마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 그리고 기업의 미래 현금의 흐름과 수익 창출 능력 등의 예측에 유용한 정보가 바로 손익계산서입니다. 네. 답은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3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업무일지 일부이다. 다와 나를 회계 처리할 때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네, 요거는 이게 지금 50회 문제입니다만은 요거는 몇 년 전에, 글쎄요, 뭐 한 4년 전인지 3년 전인지 모르겠지만 그 몇 년 전에도 이 문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문제 풀이할 때 이런 문제 지금 보니까 적어도 두 번째 나오는 문제예요. 고아원에 장학금을 지급했다 1,000만원, 계정 과목이 뭐가 될까요? 기부금이네요. 기부금.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원 단합대회로 500만원을 비용으로 썼어요. 네, 복리후생비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4번은 기부금이고 나번은 복리후생비다. 2번이 답이다 하는 걸 맞추시면 되고,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이고 복리후생비는 판매 관리비로 분류된다. 이것까지 함께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50회 이론 문제는 쉽게 나온 것 같아요. 1, 2, 3번이 좀 이렇게 까다롭게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앞에서 몇 회인가 풀 때는 좀 센 문제들이 좀 몇 개 보였는데 50회는 좀 쉽거나. 자, 4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상품 운반용 화물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기 위한 자료이다. 22년 12월 31일 결산 후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냐? 네, 감가상각 한 걸 다 더하면 그게 감가상각 누계액입니다. 자, 이 차량을 21년 1월 1일에 취득했네요. 200만원짜리네요. 상각방법은 정률법이네요. 네, 정률법 30%. 자, 첫 해에는 200만원 곱하기 30%예요. 네, 아까 이런 유사한 문제 우리가 지난 46회 문제인가요? 여기에서 우리 풀었습니다만은 2021년도 감가상각비는 정률법으로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취득원가 200만원에 대해서 잔존가치 있으면 빼서는 안 돼요. 정률법에서는. 정액법은 잔존가치 뺀 나머지를 내용연수로 나누어서 1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합니다만은 정률법은 취득금액에다가 바로 상각률 30%를 곱합니다. 60만원이죠. 그 다음에
2022년도에도 감가상각 해야 되잖아요. 2022년 12월 30일 결산 후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냐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140만 원에 대해서 60만 원 빼고 미상각 잔액 140만 원에 대해서 똑같이 30%. 요게 22년도 감가상각비입니다. 그러면 3, 4, 12, 3일은 3. 42만 원. 이걸 더한 것이다. 102만 원이 답이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1번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은 업무용 자동차 타이어의 교체 비용, 수익적 지출에 해당된다고 그랬으니까요. 수익적 지출이라는 것은 비용을 말하는 것이죠. 비용. 자동차 취득원가에 가산하였다. 비용을 취득원가로 자산으로 잡았군요. 이러한 회계 처리가 주식회사 한공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옳은 것은 비용을 자산으로 잡았어요. 부채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비용이 어떻게 될까요? 비용을 자산 잡았으니 비용이 작아졌죠? 답은 2번. 그 다음에 3번을 볼까요? 자산이 어떻게 됐어요? 과대해졌죠? 비용을 자산 잡았으니까. 과소가 아니라 과대해졌다 이래요. 그 다음에 이익하고 관련이 있죠. 비용을 적게 잡았으면 이익은 어떻게 돼요? 과대해지죠. 비용을 작게 잡았으니까 이익은 과소가 아니라 과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 3, 4는 틀린 거예요. 1번에서는 아예 부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고, 네, 2번은 맞았고, 3번은 자산하고 관련이 있어요. 근데 과소가 아니라 과대해진 거고, 4번은 이익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있는데 작아진 게 아니라 과대해진 거예요.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입니다. 여러분, 자산에 대한 자산의 취득 후에 지출되는 비용에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이 있죠.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한다는 것이고 자본적 지출은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그 자산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출된 것들은 다 수익적 지출이에요. 이게 차량이라면은 차량 유지비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타이어 교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타이어는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타이어가 닳는단 말이에요. 그럼 주기적으로 타이어가 마모되면 교체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그런 것은 수익적 지출을 처리하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잘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에서 자본적 지출이 과연 있겠느냐? 엔진을 교체했다. 이런 거 정도는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는 예제가 됩니다. 엔진 교체. 예, 차를 5년간 탔는데 한 50만 킬로를 탔어요. 근데 차가 너무 깨끗하게 사고도 안 나고 그래가지고 뭐 외부나 이런 것은 번들번들합니다. 엔진이 다만 50만 킬로를 타가지고 엔진이 많이 노후화됐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엔진만 바꾸면 새 차입니다. 그래가지고 엔진을 교체해가지고 엔진을 800만 원 주고 고쳐서 교체해가지고 새 차처럼 앞으로 한 5년은 더 운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것은 이제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는 그런 지출이기 때문에 그런 건 차량 운반부에 취득원가에 더해버립니다. 그게 자본적 지출. 자, 6번으로 가서 다음 중 한공의 재고자산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네.
자, 매출 원가를 계산하라 하면서 기초 알려주죠. 매입액도 알려주죠. 네. 기말 재고 금액도 알려주죠.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이 뭐가 떠올라요? 종이 한쪽에다가 이렇게 상품 T 계정을 그리면 이것도 쉽게 답을 찾을 수 있겠구나. 근데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좀 있긴 있어요. 이거는 보니까 재고자산 감모 손실, 비정상 감모 이런 것이 있는데 그거 좀 신경이 쓰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한번 일단 넣어보겠습니다. 상품 기초는 차변이죠. 우리는 지금 매출원값 이걸 구하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자, 당기 매입액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판매 가능 금액은 6천만 원입니다. 차변 합계는 6천만 원. 그럼 기말 재고를 알려줬는데 기말 재고 금액이 300만 원이에요. 그럼 순실현 가치라는 건 뭐냐? 순실현 가치는 장부 금액하고 비교해가지고 순실현 가치가 낮으면 순실현 가치로 표시하고 장부 금액보다 높으면 장부 금액으로 표시해야 돼요. 네. 자, 그런데 보겠습니다. 네, 재고자산의 감모 손실 비정상 감모가 있다. 비정상 감모는 매출 원가에서 빼주어야 됩니다. 매출 원가가 아니에요. 영업이 비용으로 봐야 되니까 여기 100만 원 매출 원가에서 빼줘야 되니까 여기 100만 원 비정상 감모 여기도 있고요. 다른 자료가 없으니까 요게 재고 금액이라고 그냥 봐야 돼요. 300만 원. 자, 대변의 합계도 6천만 원을 만들어야 됩니다. 대변의 합계도. 그러면 400을 빼니까 상품 매출 원가는 얼마라는 얘기냐? 400을 빼면 5,600이라는 얘기. 5,600이 상품 매출 원가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5,600이 답이 이것입니다. 자, 비정상 감모. 재고자산의 비정상 감모는 매출 원가에서 빼줘야 됩니다. 영업의 비용으로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차변의 재고자산 감모 손실, 대변의 상품 이렇게 매출 원가에서 빼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재고하고 별도로 빼주는 겁니다. 같이. 네, 이렇게 여러분이 답을 찾아내면 쉽게 찾으신 거예요. 답이 2번입니다. 네, 6번 약간 까다로웠어요. 1번부터 5번이 순탄한 문제였다면 6번에서 살짝 까다롭게 문제를 낸 겁니다. 재고자산 감모 손실, 비정상 감모를 하나 딱 넣어놓으면 이게 오락가락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란 말이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순실현 가치만 알려줬지 장부 금액이 얼마라는 걸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순실현 가치로 기말상품 재고액을 그냥 보면 돼요.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에서 장부 금액 얼마, 순실현 가치 얼마, 예를 들어 장부 금액 400이고 순실현 가치는 300이다 라고 해주면 여러분 400으로 기말상품 재고액을 400으로 봐야 될까요? 300으로 봐야 될까요? 300으로 봐야 된다. 저가법. 장부 금액과 순실현 가치를 비교했을 때 순실현 가치가 낮으면 순실현 가치로 기말상품 재고액을 표기하는 것을 저가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네. 같거나 같으면 둘 중에 아무거나 입력해도 상관없는 거, 의미가 없는 거. 만약에 순실현 가치가 더 높다. 장부 금액은 200이고 순실현 가치가 300이다. 뭘로 기록해야 돼요? 200으로. 그때는 장부 금액으로 기록한다. 왜 그러냐? 저가법.
기말상품 재고액은 저가법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장부금액과 순실현 가치를 비교해서 낮은 것으로 기록한다. 네, 여기서는 뭐 장부금액을 표시하지 않았고 이것만 줬기 때문에 그냥 300이라고 기록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7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설명을 한 학생은 누구냐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선급비용 아시죠? 선급비용, 비용의 이연에서 우리 배웠습니다. 자산입니다. 자산. 선급비용이 뭐예요? 미리 비용을 지급한 거잖아요. 부채일 리가 없죠. 예. 선수수익이 부채죠. 선수수익. 그래서 이건 틀렸어요. 선급비용은 유동자산에 속한다. 유동자산에 속한다. 다음 두 번째 학생. 미지급비용은 유동자산에 속하는 개념입니다. 미지급비용은 부채예요. 네, 미지급했잖아요. 그래서 유동부채에 속하는 개념 과목이다. 네, 두 번째 학생 틀렸어요. 세 번째 학생. 미수수익. 네, 수익인데 아직 못 받았어요. 미수수익은 유동자산에 속하는 개념 과목이다. 네, 미수금하고 성격이 같아요. 유동자산 맞습니다. 아직 받지 않은 수익, 자산이죠. 앞으로 받을 권리가 있는 거니까. 미수수익은 유동자산이다. 세 번째 학생 맞았습니다. 마지막 학생. 선수수익. 유동자산이 아니고 유동부채에 속합니다. 선수수익은 미리 받은 수익이에요. 부채예요. 유동부채에 해당돼요. 그래서 답은 지원이 1번이 답이 되겠네요. 1번이 답이다.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일 현재 주식회사 한공의 수정 전 시산표에 표시되어 있는 매출채권과 대손충당금 잔액이다. 수정 전에 주식회사 한공이 기말 매출채권의 회수 가능액을 13만원으로 추정하였다면 결산 수정 분계 후 당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대손 충당금 잔액은 얼마냐? 그 13만원을 뺀 나머지가 대손 충당금이 돼야 되겠죠. 13만원은 회수가 가능한 거니까. 그러면 지금 보니까 매출채권이 16만원이래요. 그래서 이 중에서 13만원은 회수 가능하고 3만원은 회수 불가능하니까 그걸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해야죠. 답은 2번이에요. 3만원이다. 간단하죠, 이거. 매출채권의 잔액에 대해서 회수 가능액이 13만원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매출채권이 지금 16만원인데 이 중에서 3만원은 못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 이거. 그 못 받을 것으로 예상한 것을 우리가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질문한 것은 대손 충당금 잔액이 얼마냐 했으니까 3만원. 3만원이 대손 충당금이 돼요. 그 다음에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당기에 발생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판매비와 관리비는 얼마인가? 도소매업을 가정해서 답을 맞춰봐라. 네. 개정 과목? 이것도 암기 문제예요. 판매비와 관리비에 대한 개정 과목을 여러분이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느냐? 네, 급여, 판매비와 관리비죠. 배당금 수익은 수익이잖아요. 일단 비용이 아닙니다. 이건 영업의 수익입니다. 감가상각비, 판매비와 관리비죠. 퇴직급여, 판매비와 관리비죠. 단기 매매조건, 평가손실, 비용은 비용이지만 이거는 뭐죠? 영업의 비용이죠. 접대비, 예, 접대를 판매를 잘하려고 접대하는 거예요.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그래서 요 4개를 더해주면 돼요. 40, 50,
158만 원. 1번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한공의 22년 12월 31일 매출 채권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냐? 현금 매출액 외에는 모두 외상 매출액으로 가정한다. 자, 기말의 매출 채권 잔액이 얼마냐? 이런 문제를 만나도 여러분이 이렇게 종이 빈 곳에다가 매출 채권 T 계정을 하나 그리는 거예요. 매출 채권이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나 받을 어음을 말하는 거죠. 자, 매출 채권은 자산이니까 기초는 차변이죠. 자, 22년 중 매출 채권 회수액. 매출 채권을 회수하면 대변에 기록하죠. 받았으니까 대변에 기록하잖아요. 세 번째, 22년 중 현금 매출액. 현금 매출액은 매출 채권 아니에요. 22년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 매출 원가하고 매출 총이익을 더하면 130만 원이 매출액이죠. 매출액이 130인데 40만 원을 현금 매출했으면 90만 원은 외상 매출했다는 거예요. (90만 원이) 외상 매출. 알 수 있죠? 매출 원가에서 매출 총이익을 더하면은, 두 개를 더하면 그게 매출액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현금이 40만 원이 현금 매출이니까 90만 원은 외상 매출. 그러면 이제 요게 잔액이 되는 거예요. 매출 채권의 잔액이 얼마냐? 22년 말. 그러면 여기 얼마가 돼요? 차변이 140만 원. 대변도 140만 원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잔액은 60만 원이어야 되는 거죠. (60만 원). 그래서 답이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4번이 답입니다. 가능하시죠? 자, 다음은 이제 11번부터 부가가치세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첫 번째 사람, 일반 과세자의 일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맞네요. 두 번째 사람, 신규 사업자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야. 맞네요. 세 번째 사람, 폐업자의 과세기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야. 맞았어요. 자, 마지막 사람,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30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해.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을까요? 예, 25일이죠. 30일이야.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폐업하는 거. 25일이에요. 그래서 답은 4번.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이 공급 시기.
1번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맞아요. 이런 것이 뭐가 있을까요? 전기, 도시가스 이런 거 그냥 계속 공급해 주잖아요. 그러면 전기를 파는 전력회사는 어떻게 공급 시기를 잡죠? 예, 검침해가지고 대가를 받기로 하면서 청구서 보내잖아요. 그걸 우리는 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맞았습니다. 공급 단위를 구해갈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 하면은 도시가스라든가 전기 같은 거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는 이것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예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는 가공이 완료되는 때가 아니라 인도되는 때예요. 인도. 그 다음에 네 번째 상품권을 현금으로 판매하고 그 후 그 상품권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는 상품권을 판매하는 때가 아니고 현물과 교환하는 때예요. 현물과 교환하는 때. 상품권을 가지고 현물하고 교환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여기서는 옳은 것이다. 다음에 13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부가가치 세법상 과세거래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 금액이다. 네, 과세거래 금액. 조세 물납. 이거는 과세가 아니에요. 세금, 상속세 같은 것을 건물로 납부했다. 그러면 건물을 판매한 걸로 보고 과세하느냐? 비과세입니다. 다음 상가의 임대료. 이건 과세죠. 과세. 다음에 담보의 제공. 네, 우리가 담보 제공이라는 건 파는 게 아니에요. 의무가 끝나면 다시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급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제품의 공급가에 이거 과세표준. 제품의 공급가에 과세표준. 그래서 과세거래는 임대료하고요, 상가 임대료하고 제품의 공급가 이 두 가지가 되겠네요. 2,700만원 4번입니다. 다음은 14번.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 과세자 주식회사 한공의 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장입니다. 예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여러분 납부세액 계산하는 거 아시죠?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이다. 이거. 자, 공급가액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매출세액을 이걸 보고 계산해야 돼요. 공급가액이 10%. 5,500만원이 매출세액입니다. 그럼 매입세액은 얼마이냐? 2,100만원인데 토지의 자본주 지출 관련 매입세액 200만원과 접대비 지출 관련 매입세액 3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앞에 46회 어떤 문제하고 유사하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200과 300은 빼야 돼요. 공제 못 받으니까. 토지의 자본주 지출 매입세액 공제 못 받죠? 네, 접대비 관련 지출 매입세액도 공제 못 받죠? 500을 빼보세요. 2100에서 500을 빼면 1600이죠. 네. 그래서 5500에서 1600을 뺀 것이 납부세액이 되겠습니다. 900에 3900인가요? 4번이네요. 3900. 다음 마지막 문제. 제조업과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공의 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아닌 것. 공제 못 받는 걸 말하는 거죠. 과세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아야 합니다.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받아야죠. 과세 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원재료를 간이과세자로부터 직전년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예요. 로부터 매입하고 신용카드 매출 점표를 수취했습니다. 이거 공제 불가능해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 간이과세자 중에서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는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이 초과되는 그런 사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점표는 매입세 공제가 돼요. 하지만 여기에 해당돼요. 직전년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점표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아요. 그래서 3번 공제받지 못한다. 4번은요.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서 발행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 이건 공제받습니다. 자,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매출자가 발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언제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공제를 받느냐? 매출자가 고의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 해준다 이거예요. 근데 거래 사실은 있어요. 네, 우리가 분명히 그 거래처로부터 매입을 했습니다. 근데 거래처에서 안 해줘요. 그럼 어떻게 그냥 매입세 공제 안 받으면 누가 손해예요? 매입자가 그만큼 손해예요. 그래서 받는 방법을 강조해 줍니다. 관할 세무서에 가서 신고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사람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 해준다. 이 거래처가. 그럼 관할 세무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확인해주고 매입자가 일단 손해를 보면 안 되니까 그럼 매입자가 공급자가 되고 공급받는 자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라 라고 승인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번 매입세 공제 가능하다. 안 되는 건 3번입니다. 네, 50회 이론 문제 여러분 풀어봤는데요. 네, 조금 까다로운 게 한두 개 있었고 나머지는 대체로 쉬웠습니다. 자, 그러면 뭐 한 10분 남았는데요. 한 10분 정도에 걸쳐서 홀트 실무 수행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홈트네요. 홈트. 주식회사 홈트. 스포츠 용품을 도소매하는 법인입니다. 스포츠 용품을 도소매하는 법인. 자, 그러면 주식회사 홈트는 3250번이에요. 로그인 하시고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회사 등록 수정. 자, 주식회사 홈트는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관할 세무서로부터 사업자 등록증을 정정 교부받았으며 국세 환급금 계좌를 신규 등록하였다. 사업자 등록증 내용을 확인하여 변경 내용을 수정하고 국세 환급금 계좌를 등록하시오. 요거 등록하고 주소 입력할 때 우편번호 입력 생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전했으니까 주소 바뀌었겠죠. 자, 회사 등록 메뉴 가셔가지고 주소에서 우편번호를 클릭해서 스페이스바로 지우시고 서울주표시 강남구까지는 그대로 두고 네, 뒤에 숫자만 바꿔주면 되네. 254 뒤에는 도곡동 뒤에다가 용문빌딩 하나 더 추가해주면 되겠네요. 네, 주소도 살짝 뒤에서 조금 고쳐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세 환급금 계좌는 여기 18번에서 입력합니다. 은행은 국민은행이니까
004 강남 지점이고 계좌번호 096 25 0096 15일까지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소하고 여기 국세환급금 계좌만 고치시면 되겠네요. 다음에 두 번째 문제 367페이지 전기분 손익계산서 문제가 나왔네요. 우리 앞에서 46회는 전기분 재고상태표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전기분 손익계산서.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실행해 볼까요? 전기분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이 맞을 때까지 고쳐주시면 돼요. 지금 현재 당기순이익이 차이가 나죠? 네. 자, 상품 매출 5억 6천 맞습니다. 이거 600이 틀리네요. 상품 매출을 고쳐야 되겠네요. 560 플러스 매출 원가 맞네요. 지나가시고 급여 경상연구개발비 빠진 것 같아요. 법인세가 틀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법인세까지 고쳤더니 당기순이익이 이제 맞았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세 번째 문제 또 보겠습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예상매출금 유동성 장기부채 명세서입니다. 주식회사 홈페이지 전기분 재무제표는 2월마다 등록되어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사항을 입력하시오. 먼저 외상매출금은 간단합니다. 자, 거래처별 초기 2월 여기 있죠? 클릭하셔가지고 108번 외상매출금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에다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이게 코드란에 직접 코드가 입력이 검색이 안 돼요. 그래서 더블 클릭한 다음에 검색을 하세요. 요가야. 적요는 입력할 필요 없습니다. 이 데이터는 금액만 입력합니다. 코드란을 더블 클릭해서 검색. 그래서 밑에 차익이 0 나오도록 하시면 되는 거고요. 유동성 장기부채 명세서는 여기 유동성 장기부채 여기 클릭하시고 여기 오른쪽이 비활성화되어 있죠. 그런 계정 과목은 계정 과목을 더블 클릭해서 여기다 입력합니다. 자, 코드란 더블 클릭해서 바디 일제선 합의 만기일자 차입금 번호 없어요. 금액은 700만원. 일시 금융기관이 아니고 여기를 거래처로 바꿔야 되겠네요. 차입처는 거래처.
최초 차이비를 고쳐야 되겠습니다. 2020 1136. 나머지는 뭐 없으니까 그대로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입력해야죠. 더블 클릭해서 운동하자. 만기일자 202 1215고요. 금액은 1000만원. 일시, 이것도 거래처입니다. 차입처가 금융기관이 아니니까 거래처로 바꾸고, 최초 차입일자만 이것도 고쳐줍시다. 2020 1215. 네. 그리고 밑에 차액이 0 나왔습니다. 네, 닫아주시면 됩니다. 네, 거래처별 초기 2월 2개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요. 50회의 거래자료 입력부터 이제 했고요. 우리 교재에 수록된 기출문제는 50회까지고,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모의고사 1회부터 7회까지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보기 전까지 모의고사까지 다 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내에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점표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속도를 좀 높여나가는 방식으로 여러분 연습해 줘야 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자, 시험 접수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일정 잘 기억하셔가지고 접수를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